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귀신 보는 동기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동기 중에 그런 놈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귀신 보는 놈이었다. 영화 식스센스처럼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고 자란 놈이었다. 그놈과 있었던 일들이다. 그 흔한 분신사바 기억할 것이다. 그걸로 그놈이 여자 선배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물어보는 건 정말 다 맞췄다. 나도 그때 그런 걸 좋아해서 물어봤다. 그놈이 제 앞방에 살아서 친해지기도 쉬웠다. 하루는 날 잡고 뭐든 물어보라고 하더군. 특이하게 그놈은 분신사바를 혼자 했다. 나는 민증번호 끝자리부터 여자친구 전화번호 끝자리, 우리 엄마 아빠 끝자리까지 물어봤는데 다 맞췄다.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내 친구들만 아는 건데 우리 엄마 본명을 써보라고 했지. 엄마 본명이 남자 같아서 할아버지가 예명을 붙여줬거든. 근데 그놈이 엄마 본명 세 글자를 딱 쓰더라. 그땐 진짜 놀랐다. 그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첫 번째로 본 걸 얘기해줄게. 신입생 때 우리 연극영화과는 위계질서가 심해서 술을 마시면 해를 보고야 말았다. 그날도 선배들과 술을 진탕 먹고 해가 뜨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머릿속엔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기억에 남는 소리가 들렸다. 꼬마 목소리로 아빠, 나 업혀도 돼 라고 하더라. 뒤돌아보진 않았지. 새벽부터 아빠랑 어디 가는 애기인가 보네 하면서 집으로 가서 바로 뻗어버렸다. 그러다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었지. 내 침대 옆엔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서 침대 옆 냉장고 위에 꼬마가 쪼그려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정말 원망스럽게 말이다. 나는 원래 겁이 없는 스타일이라 귀신을 본 적도 없었다. 근데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귀신을 보면 말이 필요 없더라. 술이 다 깨고 미칠 것 같았다. 핸드폰도 손에 안 잡히더라. 청멜빵 바지에 흰 티를 입은 꼬마 여자아이가 나를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놈 생각밖에 안 나더라. 그래서 옷도 안 입고 그놈 집 문을 쾅쾅 두드렸다. 졸린 눈으로 나온 그놈은 내 얼굴만 보고 형, 알았다. 기다려라. 이러더니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놈은 20분 후에 나오더니 첫마디가 형, 쟤는 왜 업고 왔어? 라더라.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다. 안심하고 들어가니 방이 개판이었다. 왜 그러냐고 묻자 그놈은 자기가 퇴마도 한다고 했다. 그 아이는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 그 후로 나는 한동안 그놈 집에서 지냈다. 너무 무서워서 말이다. 시간이 지나 나는 2학년이 되었다. 때는 우리 학교 축제 기간이었다. 연극영화과는 위계질서가 심해서 2학년이 되면 더 바빠진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선배들 눈치도 봐야 했다. 그날도 후배들과 주점을 열고 우리과 홍보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밤 12시가 되면 축제 주점도 문을 닫아야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캠퍼스 가로등이 전부 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배들은 2학년들에게 1학년들을 통솔하고 주변 정리를 하라고 하고 사라진다. 남은 2학년 중에서도 후배들을 데리고 먼저 가보라고 하고 결국 나와 귀신 보는 그놈만 남아 주점을 정리하게 되었다. 시간은 12시 5분 전 그놈이 예전 한 말이 떠올랐다. 우리 학교 캠퍼스에는 워낙 많은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말했었지. 나는 그 말이 생각나서 얼른 정리하고 떠나자고 서둘렀다. 정리를 마치고 차에 타서 집으로 가려면 직진 후 좌회전하면 정문이 나온다. 그런데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겁이 밀려왔지만 귀신 잡는 그놈이 옆에 있어서 안심했다. 하지만 직진 후 좌측 깜빡이를 켜고 가던 중 갑자기 그놈이 형 내려, 빨리 내려 라고 소리쳤다. 소름이 돋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놈은 형 뛰어 라고 소리쳤고 나는 정문까지 뒤도 안 보고 미친 듯이 뛰었다. 정문에 도착해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놈은 형, 저거 안 보이냐?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다시 보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놈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이래도 안 보여? 라고 물었다. 그때 눈앞에 우리 차 보닛 위에 어떤 여자가 엎드려 있었다. 완전히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과 다리로 기어오는 모습에 정말 끔찍했다. 소리를 지르자 그놈은 뭐라고 중얼거리며 그 여자가 숲속으로 기어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그 건물 강의실 5층에 불이 켜졌다. 참고로 우리 학교는 밤 12시가 되면 모든 불이 꺼진다. 그 순간에도 내 손은 떨렸다. 그놈이 말했다. 형이 저에 전하자마자 그 여자가 쿵 하고 본넷에 올라탔어. 빨간 눈으로 형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던 거란다. 하지만 문제는 차였다. 차를 다시 가져와야 했는데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했다. 그놈은 면허가 없었고 차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핑계를 대고 도움을 받았다. 그 친구 덕분에 차는 집 앞에 무사히 주차됐지만 나는 그날도 내 방에서 못 자고 그놈 집에서 지냈다. 그놈은 그 여자는 자기도 못 건드린다고 했다. 그 지역에서 그 여자만큼 강한 길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떠오르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놈 집에서 학교 정문을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캠코더로 확인해봤다. 정문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놈에게 먼저 확인해보라고 한 후 나도 직접 캠을 들고 보려고 했는데 뷰파인더로 보면 온통 빨간색이었다.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말이다. 결국 그놈과 나는 그 방을 나와 다른 친구 집으로 가기로 했다. 이제 아침이었고 어느 정도 안심은 되었지만 내 방에 핸드폰 배터리가 있어서 가져가려 그놈과 같이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여자가 베란다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놈이 말했다. 못 본 척해. 배터리를 포기하고 방을 나서려는데 현관문이 닫히지 않았다. 열쇠를 돌려도 잠기지 않았다. 결국 포기하고 친구 집으로 가서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다시 축제주점에 나가게 되었다. 몸은 불편했지만 선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빈 강의실 창문 너머에서 그 여자가 우리를 보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일 쉬는 날 밤 11시에 벌어진 일이다. 그날 어머니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일찍 일어나 카드를 찍었다. 그때 술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아저씨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았다. 버스가 정차해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었다. 나는 오른발로 아스팔트에 딱 발을 디디면서 중심을 잡았지만 안쪽으로 심하게 꺾여 그대로 넘어졌다. 날 민 사람은 바로 그 술 취한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 어른 앞길을 막아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하면서 그냥 걸어가더라. 화가 나서 거기서 라고 외쳤지만 아저씨는 무시하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다음날 나는 병원에 가서 반깁스를 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버스 번호와 지역 CCTV를 확인해준다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어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CCTV에 내가 말한 대로 아저씨가 나를 밀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찍혔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아저씨가 사라진 골목길엔 다른 CCTV가 없어서 그 아저씨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말하길 아저씨가 담을 넘었거나 증거리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다시 다른 CCTV를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 그 아저씨가 사람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뒤를 조심하라. 세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군대 괴담이다. 군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다. 북한군이 담력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상병이 내게 묻더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병은 그놈들이 참 독하다고 했다. 저기 보이는 초소에서 땡하고 출발해서 지뢰지대를 통과한 뒤 여기 아군 철책을 찍고 돌아간다는 거지. 최상병은 손가락으로 초소에서부터 우리 철책까지 가리켰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거의 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니까 그저 흘려들었다. 하지만 최상병은 계속 이야기했다. 몇 년 전에 그런 북한군을 잡아서 포상금 받고 훈장받은 병사 얘기 못 들었냐? 확실히 비슷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최상병은 나를 보며 피식 웃더니 말했다. 너도 그런 놈 하나 잡아서 전역할 수 있을지 몰라. 사실 나도 전역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군 생활이란 게 지루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으니까. 최상병은 한참 말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페인트가 칠해진 돌 하나를 주워 들더니 철책 너머로 던졌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저걸 주워와. 나는 더 이상 버벅거리면 정말 북한까지 다녀오라는 줄 알고 서둘러 움직였다. 철책 아래로 내려가 보니 물 때문에 철책 하단부가 살짝 드러나 있어 몸을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다. 철책 너머로 넘어가 돌이 떨어진 곳 근처에 다다랐을 때 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무릎을 꿇었다. 왼쪽 옆구리에서 빨간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최상병이 나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포상을 받는 방법은 적군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탈영병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이상한 생물체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버스 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서리가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겨울밤 2시경에 산길 도로엔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여자를 흘끗 보았다. 그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나는 눈을 피했지만 이미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나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날 나는 소설가로서 소재를 구하기 위해 무전여행을 떠났었다. 눈이 내리는 전라도 산길에서 걷다가 마침 지나가는 관광버스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멈췄고 나는 추위에 떨며 버스에 탔다. 너무 추워서요. 기사 아저씨는 쌀쌀맞은 눈으로 나를 힐끗 보았다. 나는 가까운 마을까지만 가겠다고 했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버스 안은 따뜻했고 승객들은 모두 졸고 있었다. 나는 맨 뒷자리로 가서 앉았고 버스 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 여자의 뒤통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여자의 머리는 린스를 안 한 것처럼 부스스했고 윤기 없이 뻣뻣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여자의 뒤통수가 가로로 쫙 벌어졌다.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가득했고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뒤통수가 하품하듯 열렸다가 다시 닫혔고 나는 얼어붙었다. 이게 대체 뭐지? 내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을 본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때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넘어 승객들이 모두 깨어났다. 하지만 그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이 버스에 있을 수 없었다. 운전사에게 가서 내려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겨우 힘을 내서 운전사에게 다가가 저기 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왜? 눈 오는 길에 걷겠다고. 나는 간절히 부탁했고 결국 기사는 버스를 멈췄다. 나는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 눈길 위로 뛰어내렸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멈춰 섰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찢기는 소리, 비명 소리. 문이 열리고 여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피범벅이 된 채 뒤통수를 앞으로 하고 나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겪었던 일이다. 졸업하고 나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무실은 아담했고 직원들은 나를 포함해 3명 정도였다. 그중 한 명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였고 다른 한 명은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후배였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후배가 이상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형, 저기 창문 밖에 누가 계속 보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창문을 바라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후배는 계속해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요, 저기 분명히 누가 서 있었어요. 아까부터 계속요. 나는 후배가 무언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며 진정시켰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여기 사무실이 5층인데 누가 밖에서 널 보고 있겠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후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여전히 무언가가 보이는 것처럼 창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선배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후배에게 물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후배는 선배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선배, 창문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선배는 웃으면서 창문을 바라보더니 어디?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했다. 나는 선배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후배의 반응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창문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도 분명히 뭔가가 보였다. 창문 바깥쪽 5층 높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흐릿한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 코, 입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후배는 그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고 있었는지 벌써 겁에 질려 있었다. 형, 저거 사람이 아니에요. 대체 뭐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선배도 그제야 심각함을 느꼈는지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후로도 그 그림자는 계속 창문 밖에 머물렀다. 우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사무실을 닫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그림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건 사무실 문을 나서서 멀리 건물을 벗어난 후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다시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며칠 동안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들 그저 우리가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날 본 그 무형의 그림자는 분명히 현실이었다. 6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중학교 때 나는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갔던 곳이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 폐공장이었다. 공장은 오래전에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낡은 건물과 부서진 기계들이 마치 유령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폐공장으로 놀러 갔었다. 우리끼리 그곳에서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는데 나는 술래가 되어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공장 안은 워낙 어둡고 복잡해서 친구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공장 한쪽 구석에 있는 큰 기계들 사이로 들어가 친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친구들이 장난치는 소리인 줄 알았다. 야, 누가 거기 숨었지? 빨리 나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나는 기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친구가 숨으려고 그런 줄 알고 걸렸다. 너 거기서 뭐해?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그리고 그 얼굴 없는 존재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돌아 도망쳤다. 공장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왔고 밖에 있던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거기 안에 이상한 게 있어. 하지만 친구들은 내가 겁을 주려고 장난치는 줄 알고 웃으며 넘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폐공장에 가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종종 그 폐공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곤 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상한 존재가 보인다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경험이었기에 그 소문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7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직장에서 겪었던 기이한 사건이다. 그때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우리 회사는 작은 빌딩의 6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오래되고 낡아서 자주 고장이 나곤 했다. 그날도 퇴근할 때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3층쯤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자국 소리 같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분명히 나 혼자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바로 뒤에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무서움을 느끼며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2층을 지나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가니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 번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얼른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뛰어갔다. 차에 올라타서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 창문에 뭔가가 비쳤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소리 지르며 급하게 차를 몰고 도망쳤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회사에서 멀리 벗어날 때까지 나는 그저 도망칠 생각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다. 8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친구와 여행 중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친구와 나는 둘 다 자연을 좋아해서 종종 캠핑을 가곤 했다. 그날도 우리는 근처에 있는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조용하고 한적한 숲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밤을 보내고 싶었다. 우리는 산 깊숙이 있는 작은 계곡 근처에 텐트를 쳤다. 주변은 고요하고 계곡물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친구가 입을 다물고 주변을 살폈다. 나는 친구의 행동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방금 들었어? 누가 웃는 소리. 나는 그 순간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에이, 무슨 웃는 소리가 나겠어.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분명히 들었어. 저쪽에서 누가 웃었어. 그가 가리킨 방향은 숲 깊숙한 곳이었다. 나는 그냥 친구가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모닥불에 장작을 더 넣으며 넘기려 했다. 그때였다. 나도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어딘가 기괴하고 섬뜩한 소리였다. 우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결국 텐트를 놔두고 차로 도망치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차 안에서 밤을 보내고 숲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그 후로는 다시는 그 계곡 근처에 캠핑을 가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잊을 수 없었다. 9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집안의 전설 같은 이야기다. 우리 가족은 오래된 한옥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었고 오래된 만큼 여기저기 낡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내게 집안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셨다. 이 집엔 오래전부터 어떤 영혼이 살고 있어. 그 영혼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주기도 하지.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영혼이 나타날 때는 조심해야 해. 특히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날 수도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밤 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내 방 창문 근처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문 쪽에서 어렴풋이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 형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흐릿하고 기묘했다. 그 순간 나는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영혼이 나타났을 때는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집안에서 이상한 사고를 겪었다. 갑자기 물건들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사고가 났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밤 본 그 영혼의 경고는 분명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영혼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처럼 영혼이 나타날 때는 항상 경고를 주는 것 같았다. 10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한밤중에 산책을 하다가 겪은 일이다. 나는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늦은 밤에 혼자 산책을 하곤 했다. 특히 조용한 동네를 걷는 것을 좋아해서 그날도 한적한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공원은 늦은 시간이라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원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그 느낌은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뒤에서 발걸음을 맞춰 따라오고 있는 듯했다. 그때였다. 공원의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나무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길가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서 있었지만 어두운 공원 속에서 그녀의 형체는 뚜렷하게 보였다. 내가 그녀를 발견하자 그 여자는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얼른 공원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를 향해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공원 출구에 도착해 가로등이 밝은 곳으로 나왔다. 다행히 그 여자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원 안쪽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그 여자는 여전히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 산책을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공원이나 한적한 곳에서는 말이다. 11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한 아파트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겪은 일이다. 당시 나는 이사를 준비 중이었고 그 사이에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해서 지인이 추천해준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특히 밤이 되면 조용하고 약간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처음에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서 문이 열린 줄 알았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을 눌러놓은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나는 눈만 겨우 움직여서 방문 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사람이 서 있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내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형체가 나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것만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형체는 사라졌고 나는 몸이 풀리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관리인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방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방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다. 12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 친구가 겪은 일이다. 그 친구는 평소에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겪은 사건은 그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친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취하고 있었고 그가 사는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하루는 친구가 자정쯤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득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강아지나 고양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친구는 이상한 기분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어두운 길가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형체는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처럼 보였다. 친구는 처음에는 동네 사람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친구는 기분이 이상해져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형체가 천천히 친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친구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밖에서 들리고 있었다. 친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고 그 형체는 여전히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친구는 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밤새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친구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날 이후 친구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13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기이한 경험이다. 당시 우리 가족은 외가 쪽 친척들이 모여 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그 산은 마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다. 특히 산 중턱쯤에 오래된 절터가 있었는데 그곳은 어른들 사이에서 금기시된 장소로 불리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마음에 겁없이 그 절터까지 가기로 했다. 한낮에 해가 쨍쨍한 때였고 친구들과 함께라서 두려울 것도 없었다. 우리는 웃고 떠들며 산을 올랐고 마침내 절터에 도착했다. 절터는 정말 오래되어 보였고 여러 곳이 무너져 있었다. 사방은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뭇가지들이 기묘하게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터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놀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친구들에게 말했다. 뭔가 이상해. 여기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나. 친구들은 처음에는 나를 놀리며 겁쟁이라 했지만 잠시 후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 뭐가 있어. 친구가 가리킨 곳은 절터에 부서진 담장 너머였다. 우리가 쳐다본 곳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하얀 옷을 입은 형체가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형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섬뜩함을 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내가 겁에 질린 것을 눈치채고 물으셨다. 나는 절터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악귀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절대 그 근처에 다시 가지 마라. 그 후로 나는 그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절터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14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친구는 지방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자취를 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살던 자취방은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다. 낡은 건물이라 분위기가 약간 음산했지만 그 친구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고 있어도 누군가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갑자기 방 안이 서늘해졌다. 그때였다. 분명히 누군가가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다. 친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존재가 분명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그 존재는 천천히 친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말이다.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침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친구는 온몸으로 느꼈다. 그 순간 친구는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눈도 뜨지 못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침대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그 존재가 친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는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 친구는 비로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음날 친구는 자취방에서 그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옆방에 살던 학생이 그 집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즉시 그 자취방을 떠났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15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꿈속에서의 이상한 체험이다. 나는 평소 꿈을 자주 꾸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선명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마을에 서 있었다. 그 마을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 그 마을을 걷기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집 앞에 도착했다. 그 집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 낡고 어두웠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고 마치 누군가가 나를 그 집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안은 매우 어둡고 추웠다. 나는 집 안을 둘러보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집 안의 한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그 방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기괴한 형체의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형체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꿈속에서도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형체가 나를 덮치려는 순간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그 기묘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후로는 그 마을과 그 집을 잊으려 했지만 가끔 그 꿈이 떠오르곤 했다. 마치 그 마을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 것처럼 말이다. 16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 친구가 군대에서 겪은 기이한 사건이다. 친구는 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군대는 원래 외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친구가 있던 부대는 특히 더 고립되어 있었다. 부대 인근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고 밤이 되면 깊은 어둠이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어느 날 밤 친구는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날은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초소에서 멀리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평소처럼 초소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멀리서 사람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동료 병사가 순찰을 도는 줄 알았지만 그 형체는 점점 더 이상해 보였다. 그 형체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걷는 모습이 기이했다. 마치 팔과 다리를 따로 움직이지 않는 듯 몸 전체가 미끄러지듯이 이동하고 있었다. 친구는 이상한 느낌의 소총을 움켜쥐고 그 형체를 주시했다. 그 형체는 점점 초소 쪽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 얼굴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눈, 코, 입이 없고 그저 매끈한 얼굴이 있었다. 그 형체는 가만히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는 그 형체와 마주한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그 형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친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다 그 형체는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멀리 산속으로 사라져 갔다. 친구는 그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고 그 후로는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후로 친구는 그 부대에서 다시는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날 본 그 기묘한 형체는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곳에 나타났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17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내가 한 도서관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책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책장 사이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도서관 한쪽 구석으로 가서 책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책장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책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책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 반대편에서 들리던 소리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어 책장 너머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이상한 느낌에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 갑자기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등 뒤로 소름이 끼쳤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급히 책을 제자리에 두고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서야 겨우 안도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도서관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날의 기묘한 경험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그 낮은 목소리와 책장 너머에서 사라진 사람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18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한 폐건물에서 겪었던 공포스러운 경험이다.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있는 폐건물에 가기로 했다. 그 건물은 한때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험을 즐기려 했고 낡은 건물 안을 탐험하기로 했다. 건물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으며 곳곳에 벽이 무너져 있었다. 우리 모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을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다. 건물 안은 기이하게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가 확실히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우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가도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 모두 내 앞에 있었고 그 순간 나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급히 그 건물을 빠져나왔고 밖으로 나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폐건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19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내가 기차에서 겪었던 기묘한 사건이다. 나는 종종 장거리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기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차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기차가 터널에 들어갔다. 터널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기차 안에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터널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창문에 무언가가 비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기차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창문에 바짝 붙어 있었고 내가 그것을 보자마자 눈을 마주쳤다. 나는 그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고 몸이 얼어붙었다. 그 얼굴은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 창문에 붙어 있었고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사라졌다. 나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기차를 탈 때마다 터널을 지날 때면 긴장하게 되었다. 혹시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날까봐 말이다.